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달콤한 지구학의 새로 초대할 한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우리 9월 모의평가 지구학2 해설 강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셨고요. 우리가 해설을 보면서 어떤 문제의 유형이 어떻게 출제됐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점검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1번부터 20번까지 우리 중요한 시험이니까 차근차근 보면서 점검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우리 광물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정확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 그랬냐라고 얘기한다면 그림은 광물을 특성에 따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순서도처럼 나와 있고 A, B, C에 무엇이 들어가느냐라는 것만 정확하게 점검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물의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했고요. 물건 염산과 반응을 하는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물건 염산과 반응하는 것 여러분들 CaCO3 바로 방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A는 누구다 라는 것이죠. 방해석이다. 방해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쪼개짐이 있는가. 나머지 두 개가 남았습니다. 석영과 흑운모가 남았고요. 쪼개짐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렇죠. 석영은 깨져버리는 친구고요. 흑운모는 한 방향의 쪼개짐을 가지고 있는 판상으로 쪼개지는 친구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B는 누가 들어가겠다? 흑운모 되겠습니다. 예. 아니요. 이게 누구 되겠어? 그렇죠. 이게 석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A, B, C만 잘 여러분들이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걸 잘 연결해 준다라는 것의 기본적인 바탕은 바로 뭐다? 광물들의 특성들을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많이 나오는 방해석과 석영과 흑운모가 나오는 것, 이거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규산형 광물에 등장하는 광물들이 있죠. 뭐 감람석, 희석, 각성석, 흑운모, 그리고 장석륜, 그 다음에 석영,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는 방해석과 흑운모와 석영이기 때문에 요거 보기 보면서 읽어보면서 답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방해석이다 라고 했고 어때요? 맞는 보기로 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한 방향에 쪼개짐이 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쪼개짐이 있는데 한 방향, 판상으로 쪼개지는 한 방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쪼개진다라는 거는 약하게 결합된 방향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므로 한 방향이다. 면이 하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약한 면. 그래서 판상이고요. 두 방향은 어떤 거였죠? 길쭉한 모양이었고요. 세 방향은 약간 입방체 모양이라든지 방해석 같은 경우도 세 방향이죠. 약간 기울어진 육면체 형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 어때요? 쪼개짐이 있다라고 한 방향에 쪼개짐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보기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유색 광물이다. 아니죠. 유색 광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것들을 포함하면서 어둡게 보이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에 나오는 세 개의 광물 중에서 유색 광물은 누구죠? 그렇죠. 하나, 흑운모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디귿은 이렇게 틀린 보기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억, 니은, 정답. 답은 3번 하면 되겠고요. 약간은 쉬웠던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시간에 따른 해수면의 높이 변화고요. 아주 규칙적으로 잘 등장하고 있죠. 조석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해안에서 한 달 동안 쭉 가니까 그렇네요. 30일까지 한 달 동안 관측한 해수면의 높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 자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찾으라 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보아하니 여기 4일이라든지 12일이라든지 그리고 20일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걸로 봐서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겠다. 자, 그리고 이것도 조석 현상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읽어보면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자, 4일입니다. 자, 4일은 보면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다른 날보다도 작죠, 그죠? 이때를 뭐라 그러죠? 조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큰 날은 뭐라 그러죠? 사리. 그렇죠. 자, 용어들 한번 점검해 주세요. 혹시 기억 안 나는 용어 있으면 다시 한번 더 개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어쨌든 4일에 저조. 자, 이때 날짜에 조차가 작은 날을 간조라고 하고요. 물론 조차가 작다라고 하더라도 그날은 해수면이 높은 만조, 고조가 있을 것이고요. 해수면이 낮은 저조가 있겠죠. 그죠? 간조라고도 이제 부르죠. 자, 그런 것들 저조, 간조 때 해수면의 높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대략적으로 어디쯤이죠? 이때 간조는 여기 정도 됩니다.
자, 이때 6m보다 높다. 해수면의 높이. 자, y축의 해수면의 높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으니까 6m와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6m보다 어때요? 낮죠. 자, 그러니까 기억 보기는 어떤 보기? 틀린 보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한번 볼게요. 조차는 이라고 합니다. 조차가 큰 날은 사리가 되겠고,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만조와 간조의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큰 거, 요 세 개의 음영이 표시되어 있는 것 중에서 가운데가 조차가 큰 거, 살인날 이렇게 되겠죠. 자, 니은 한번 볼게요. 조차는 12일이 20일보다 어때야 돼요? 크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자, 니은 보기 어때요? 20일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어떤 보기?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니은 정답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일에라고 합니다. 자, 20일을 다시 갔더니 조차가 어때요? 작죠. 이때를 뭐라? 살이? 아니요. 조금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조금이 되겠고요. 이때는 조차가 작은 날이 되겠습니다. 달의 위상으로 보자면 자, 지구와 태양 그리고 달 사이의 각도는 어때요? 직각, 즉 상현, 하현과 같은 이런 반달 모양이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디귿에서 뭐라 그랬죠? 20일 달의 위상은 뭐라고요? 망. 삭은 안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망 하면 보름달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서로 일직선으로 있는 거예요. 이때는 살이날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12일이 이와 같은 경우가 삭 또는 망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일이나 20일과 같은 경우는요, 상현 또는 하현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에서 20일을 보고 망이라고 얘기한 거니까 어떤 보기가 되겠다?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니은 하나 정답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우리 2번 문제는 우리 조석 현상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용어들 그리고 그 용어들을 정확하게 찝어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형태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하나 정답이 되겠고 답은 2번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대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현상들을 규모에 따라서 구분을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얘들로서 난류, 상곡풍, 해륙풍, 고기압, 저기압, 편서풍, 파동, 그리고 기억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기억에 뭐가 들어가면 좋겠니? 이런 것도 물어볼 것 같아요. 자,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표는 대기의 운동을 시공간적 규모에 따라 A, B, C, D로 구분하고 각각의 예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옳은 것을 찾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A, B, C, D가 어떤 규모인지 여러분들이 그렇죠. 적으실 수 있어야 되겠죠. 난류와 같이 아주 작은 규모의 대기의 순환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이런 거를 미규모라고 합니다. 정말 작아요. 자, 그 다음에 상곡풍, 해륙풍과 같이 주기상으로 보자면 하루 안쪽에서 공간적으로 보면 수십 킬로미터 안쪽에서 끝나게 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중규모, 중간 규모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규모, 중규모, 중간 규모 다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기압과 저기압은 보통 이제 규모로는 100km 이상이 되겠고요. 며칠 동안 지속이 되는 그런 시간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죠. 뭐라 그러죠? 종관 규모, 종관 규모. 자, 그리고 가장 큰 규모죠, 그죠? 연중, 계속 지속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구 규모, 지구 규모. 자, 이렇게 이제 구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억과 같은 경우는 연중 생길 수 있는 것 엄청나게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편서풍 파동 외에 뭐 대기의 대순환이라고 한다든지 계절풍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예를 들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옳은 거 찾는 거니까 기억, 니은, 디귿 읽어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기억. 시간적인 규모는 A, B, C, D. 자, 우리가 보니까 미규모, 중간 규모, 중규모, 종간 규모, 지구 규모로 갈수록 공간적인 규모도 크고 시간적으로 지속되는 시간도 길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A, B, C, D로 갈수록 그 공간적인 혹은 시간적인 규모는 큰 겁니다. 자, A가 C보다 작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맞는 보기죠. 지금 이 상황에서 A, B, C, D 순서로 갈수록 점점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이제 순서대로 났기 때문에 한눈에 이렇게 들어올 수는 있겠고요. 만약에 A, B, C, D 얘를 이렇게 좀 섞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살짝 헷갈릴 수도 있겠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친절하게 그냥 A, B, C, D 순서로 이렇게 둔 것 같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자, B는 종관 규모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름 다 아시죠? 미규모, 중규모 혹은 중간 규모, 종관 규모. 이름 헷갈리시나요? 아니죠, 그죠? 종관 규모는 C에 해당합니다. 저기압, 고기압,
태풍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종강 규모다라고 하는 얘기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규모들 이야기하실 때 이름도 이름이겠지만 미규모, 중간규모에서 한번 끊어주시고요. 종간규모, 지구규모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고요. 자, 요쪽에는 크기도 작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지속되는 시간도 작기 때문에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을 크게 고려하진 않지만 종간규모 이상 되는 곳에서는 전향력을 고려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바람이 혹시라도 어떤 원인에 의해서 분다라고 하더라도 미규모나 중규모, 중간규모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절로 가야 돼. 힘이 작용해. 그러면 그냥 가는 것이고요. 밑에 종광규모라든지 지구규모 같은 경우는 가야 된다. 힘이 작용해서 저렇게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전향력 때문에 똑바로 가지 못할 거예요. 자, 그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귿. 태풍은 기억에 해당한다. 아니죠, 그죠? 선생님 방금 이야기하다가 고기압, 저기압, 태풍과 같은 경우는 종관 규모에 속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뭐 고기압, 저기압, 태풍 같은 경우는요, 뭐 시간적인 규모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뭐 며칠, 뭐 일주일, 10일 이 정도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규모적으로 봤을 때는 뭐 커봐야 한 1000km? 1000km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지구 둘레가 쭉 둘레가 4만 km 정도 돼요. 위도 1도 사이 간격이 약 110km. 그냥 우리 대충 한 100km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 1000km 정도면요. 위도로 봤을 때 한 10도, 11도, 12도 이 정도를 이렇게 덮고 있는 정도의 규모. 그 정도가 종간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혹은 그 이하의 규모 이렇게 되면 되겠고요. 편서풍 파동이라든지 대기 대순환이라든지 계절풍과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큰 규모죠.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그런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하나만 정답 되겠고 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우리 지구의 자원에 관련된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자원이 등장하는데 이 자원이 뭐 고령토, 보크사이트, 석고, 그 다음에 금, 구리, 니켈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걸로 봐서 지금 화성광상이라든지 혹은 퇴적광상인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지 않고도요. 고령토 나왔네? 보크사이트 나왔네? 이랬을 때 이거 퇴적광상이다. 이렇게 딱 나오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까지는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퇴적광상이라든지 혹은 변성광상과 같은 경우는요. 구체적인 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등장하면 다른 거 말고 퇴적광상일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와 같이 퇴적광상의 A가 고령토나 보크사이트가 등장한다. 이거 A는 퇴적광상이구나. 이렇게 짠 하고 등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4번 문제 읽어볼게요. 그림은 광상 A와 B에 산출되는 광물의 예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A와 B는 각각 퇴적 광상과 화성 광상 중 하나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고령토와 보크사이트 이런 것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혹은 금 중에서도 사금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 뭐예요? 이것이 바로 퇴적 광상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B가 바로 누구겠습니까? 화성광상. 마그마가 냉각되는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광상이죠. 뭐예요? 화성광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구분 짓고요. 맞는 보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볼게요. 암염은 어디에 해당할 거냐라고 했을 때 기억에 해당될 것이다. 암염이 뭐죠? 소금이에요, 소금. 우리가 뭐 음식에도 넣고 하는 그런 소금입니다. 암염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우리는 뭐 바닷가에서 이렇게 바닷물을 증발시키거나 하는 천일염을 많이 쓰긴 하지만 뭐 다른 나라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암염을 더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암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퇴적이 된 거예요. 물이 증발하고 소금이 남은 거죠. 자, 그게 암석으로 됐다라는 겁니다. 자, 증발하고 남아서 그게 침전이 된 거예요. 마그마 활동과는 관련이 없죠, 그죠? 자, 기억은 지금 뭐예요? 화성광상에서 산출되는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뭐 구리라든지 니켈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금속 광물들도 많습니다. 뭐 철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되겠지만 암염이라고 하는 거는 확실하게 퇴적광상인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기억이라고 하는 건 틀린 복이다 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상을 하실 때 얼핏 보면 쉬운 듯 하면서도 살짝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 구체적인 광물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문제들을 풀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우리 개념을 좀 보더라도 간단한 내용들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죠. 자, 니은 볼게요. A는 B보다 어때요? 낮은 온도. 그렇죠. 퇴적 광상은 아무래도 마그마와 관련된 활동이 되겠죠. 요것과는 낮은 활동. 요거보다는 낮은 활동이죠. 자, 니은은 맞는 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볼게요. A에서 산출되는 금은, 자, A에서 산출되는 금은 화성광상에서 산출되기도 하네요. 자, 근데 화성광상에서는 금이, 자, 마그마가 냉각되는 과정에서 금만 모여서 어떻게? 그렇죠. 굳어진 거고요. 퇴적광상에서의 금은 어떤 금이 사금이라고 보통 이야기 많이 하죠. 그죠? 사금. 깎여 나가고요. 그런 것들이 모래처럼 조그만 입자로 된 거죠. 그리고 흘러가다가 쌓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래 있던 금이 풍화 침식을 받아서 깎여 나가고요. 조각조각 나고 그게 떠내려가서 쌓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디귿에서 그걸 물어보는 거죠. 자, 이 A에서 산출되는 금, 즉 사금이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B에서 산출되는 금이 금에 기원하여 집적되었다. 기원하여. 원래 여기서 먼저 만들어졌는데 깎여 나간 거죠. 여기서 기원했고요. 그리고 깎여 나가고 이동해서 쌓였다. 집적되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디귿 어떤 복이 된다? 맞는 복이 된다. 라는 것이죠. 자, 니은과 디귿 정답 되겠습니다. 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두 개의 사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은하 사진이고요. 이 은하 사진을 문제에서 줬어요. 어떤 파장 영역대로 관측을 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사전적인 지식이 조금 없었다라고 얘기한다면 풀기 어려웠던 문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전 지식이 필요한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자, 그림가는 어느 낯선 은하의 적외 영상과 가시 영상을 A와 B로 순서 없이, 자, 그러니까 하나는 적외 영상이고 하나는 가시 영상인데 여러분들이 일단 선택하세요 라는 거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전 지식도 너무 거창한 사전 지식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은하의 사진이라고 했을 때 뭐 우리 은하의 상상도라든지 혹은 가장 가까운 은하 되겠죠? 안드로메다 은하라든지 이런 사진을 봤을 때 A와 B 사진 중에서 뭐와 가장 가깝게 생겼나요? B와 가깝게 생겼죠. 어떤 거냐면 은하의 중심에 있는 중앙 팽대부가 밝게 보여요. 이런 게 이제 뭐냐면 가시광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 이런 은하의 모습이 바로 가시광선이죠. 그러니까 A와 B 중에서 B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가시광선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비교적 중앙 팽대부가 밝게 안 보이죠. 똑같은 모습이긴 한데 다른 파장 영역대로 보니 다른 모습이 좀 찍힌 거예요. 자, 이렇게 가시 영역으로 봤을 때 모습과 적외 영상으로 봤을 때 모습은 당연히 다르게 되겠고요. 물론 연구하는 목적도 다르겠죠. 어쨌든 A가 적외 영상이다 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을 알아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나는 이 은하의 파장에 따른 성간 소광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런데 이 가시광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어떤 파장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파장 영역이어서 가시광선 영역보다 소광이 많이 일어나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시광선 부근에서의 소광은 파장이 짧을수록 잘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간 소광할 때 어떤 거 기억나시죠? 빨주노초 파란빛 이렇게 무지개 빛깔이 들어왔을 때 어떤 빛이 막 산란이 잘 되죠? 푸른빛 산란 잘 되고요. 작을수록 성간 물질들 때문에 뭐 서로 상호작용도 많이 일어나고요. 파장이 짧을수록, 즉 그러니까 이렇게 소광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이 많다라는 거고요. 상호작용이 많은 것은 파장이 짧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가시광선에서도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많은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파장을 기역과 니은으로 비교했을 때 기역이 길다라는 게 나와야 돼요. 자, 기역의 파장이 니은의 파장보다 길다. 여기는 그러니 무엇이다? 자외선이고요. 저기 기역 쪽이 적외선이 되겠다. 자, 요게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5분을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접근해 볼게요. 기억. 자, A는 과시광선 영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기?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자, B가 가시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장은 기억이 니은보다 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소각량 했을 때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요 그림 좀 잘 기억해 두세요. 파장에 따른 소각량을 봤을 때 A, 기억 쪽이 길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하나 더 해서 빛이라고 하는 건 파장뿐만이 아니라 뭐도 있죠? 진동수도 있어요. 빛의 전달 속도 C라고 하게 되면 람다. 람다 뭐죠? 이거 파장이에요. 파장이에요. 곱하기 누구예요? F라고 쓸게요. 진동수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X축 자체에 파장이라고도 둘 수도 있겠지만 뭐라고도 둘 수도 있다고요? 진동수라고 둘 수도 있습니다. 파장이 짧다는 것은 우리 C는 고정된 값이죠? 일정 값이 파장이 짧다라는 건 진동수가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파장으로 물어봤을 때는 기억이 크겠지만 만약에 여기 X축이 진동수가 나오게 되면 니은이 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그래프여야 되고요. X축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기억은 틀린 보기.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니은까지 했구나, 선생님이. 자, 니은은 어떤 보기죠? 맞는 보기. 기억이 길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 B는 A보다 성간 소광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가시 영상은 A, 적외 영상보다 지금 요거 밑에 거 참고하시면 돼요. 소광의 영향을 어때? 많이 받고 있죠? 적외선보다는. 자, 그럼 디귿 다시 볼게요. 소광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디귿 맞는 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디귿 정답이고요. 답은 4번 하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6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라고 얘기했더니 맞습니다. 중력에 관련된 내용이죠. 밀리갈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니까 중력 이상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북반구 어느 해역의 중력 이상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력 이상은 어떻게 구해요?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죠. 실측 중력 빼기 표준 중력이다. 다시 한번 보라고요. 중력 이상이다 라고 하는 거는 중력 이상 누구 빼기 누구라고요? 실측 중력, 실제 측정하는 중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실측 중력에다가 무엇을 뺀다? 표준 중력을 뺄 것이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등장하죠? 표준 중력은 뭐에만 관련이 된다? 이론적인 값이기 때문에 위도에 관련된다. 다른 거 관련되는 거 있나요? 아니요. 위도에만. 그래서 문제를 보면 A와 B는 위도가 같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A와 B는 어때요? 표준 중력이 같다. 자, 그리고 여기가 뭐라 그랬죠? 북반구 어느 해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는 북반구예요. 자, 그러면 A, B, C가 있는데 C는 좀 저위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표준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고위도로 갈수록 커집니다. 왜냐? 중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만율력과 원심력의 합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적도에서 가장 작고요. 표준 중력이. 그 다음에 양극지역에서 최대치가 되겠습니다. 자, AB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주시고요. 조건 있는 거 반드시 잘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A와 B의 위도는 동일하다 라고 주면서 기억, 니은, 디귿 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측 중력은 이라고 합니다. A와 B를 비교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A와 B는 뭐예요? 표준 중력은 같아요. 근데 중력 이상 값을 보니까 A는 0보다 조금 크고요. B는 6보다 커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비교 가능하겠다. B가 실측 중력이 크네. 어차피 표준 중력은 동일하잖아요. A와 B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볼게요. 실측 중력은 A가 B보다 작다. B가 A보다 크다. 어떻습니까? 맞는 보기네요. 자, 두 번째 니은 한번 볼게요. 표준 중력은 A가 C보다 작다. A와 C 혹은 B와 C도 비교해도 되겠죠. 그죠? 고위도로 갈수록 표준 중력은 크다. 왜? 만율력과 원심력의 합이므로. 고위도로 갈수록 만율력은 점점 커집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타원체 모양이기 때문에 극지역의 반경이 짧기 때문에 만율력이 커져요. 대신에 원심력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원심력이 줄어드는 게 더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력이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심력은 어찌 보면 만율력과 거의 90도 이상의 각도를 차이고 있기 때문에 원심력이 크다는 얘기는 둘을 합했을 때 그 결과값이 줄어들 수 있죠. 자, 어쨌든 고위도로 갈수록 원심력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인 중력값은 커진다. 자, 얘는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A, B가
C보다는 큽니다. A가 작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 그 다음에 해수면 아래 평균적인 물질의 밀도를 비교하세요. B, C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B와 C를 비교하는데 우리가 평균적인 밀도를 비교합니다. 자, 밀도에 영향을 주는 건 결과적으로 그럼 무엇이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바로 실측 중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측 중력. 그러면 여기서 실측 중력을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B와 C. 자, 그러면 C는 지금 음의 값이 나왔고요. B는 양의 값이 나왔어요. 자, 기준을 한번 잘 보세요. 자, 표준 중력을 비교하면 누구의 표준 중력이 크죠? B가 C보다 표준 중력이 큽니다. 그런데 B는 이제 그 표준 중력이 큰데 실측 중력은 그 표준 중력보다 더 커요. 자, 비교 가능하시겠죠? C는 얘보다 표준 중력이 작은데 그 표준 중력보다 그 실측 중력은 더 작아요. 비교되겠죠? B가 실측 중력이 C보다 크다라는 형태로 비교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평균적인 물질의 밀도를 비교했을 때 B가 C보다 어때야 돼요?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어떤 보기? 틀린 보기 가면 되겠네요. 기억 하나 정답하시면 되겠고요. 답은 1번 하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7번 문제는 우리 한반도의 지질, 그리고 이제 지질도에 관련된 물음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실험 과정 형태로 나오긴 했으나, 뭐 실제 수능에서는 지질도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9월 평가원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유심히 잘 봐야 되겠습니다. 탐구 과정이니까. 지층의 주양을 이해하기 위한 탐구 활동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자, 탐구 과정에서는 이런 것이 등장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색이 다른 찰흙을 쌓고, 이렇게 쌓은 거예요. 쌓고 그림 일과 같이 잘라서 지층의 모형을 만든다. 자,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렇게 잘랐어요. 자, 그리고 이 자른 것을 두 번째 모형의 잘린 면이 바닥을 향하도록 하여 수조에 넣는다. 자, 여기 잘린 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가 잘렸겠죠? 이렇게 점점점점 해서 이렇게 잘렸습니다. 삼연체 모양으로 잘린 거죠. 이 잘린 면을 바닥을 향하게 해서 이렇게 딱 넣는 거예요. 두 번째 상황이에요. 자, 클리노미터의 긴 모서리를 모형에, 자, 2번 가지고 하는 거예요. A면과 B면 중 이쪽 면과 이쪽 면 중에서 선택하세요. 어느 면을 대서 무엇을 주양을 측정하겠다는 겁니다. 자, 주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층면과 수평면 사이의 그 사이에 생기는 교선이 등장하죠. 그 선을 가지고, 주양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방금 누구누구라 그랬죠? 수평면과 지층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수평면은 있어요. 누구예요? 물을 넣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수평면이에요. 수평의 면입니다. 고도가 같은 면이에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층면은 지금 어떻게 있죠? 뭐 여기에서 편의상 뭐 A층, A, B는 있구나. 다 뭐 이렇게 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층과 층의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층과 층의 경계이기 때문에, 자, 여기도 하나의 지층면이에요. 자, 다른 색깔로. 이런 것도 하나의 지층면이에요. 이런 것도 하나의 지층면이에요. 이런 것도 하나의 지층면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면과 수평면 사이에 교선이 생기게 되어 있고 그 값을 측정해야 되므로 우리가 A면과 B면 중에서 B면에다가 클리노미터를 대고 주양을 측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억 동그라미 안에 뭘 넣어야 돼요? 지금 뭐 기억 A면과 B면 중에서 B면에 대고 이런 것이 이제 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림 2와 같이, 자, 여기죠. 2와 같이 수주에 일정량의 물을 채운 다음 연직 방향으로 내려다보면 사진을 촬영한다. 자, 이번에 요걸 촬영해서 그 결과를 여기다 이제 나타낸 거죠. 자, 요걸 위에서 내려다 본 거야. 위에서 내려다 봤더니, 자, 아까 뭐 이쪽 우리 B면이라고 하는 데 있었죠? B면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B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면이 있는데 지금 뭐 제일 위에 있는 층과 두 번째 층의 경계, 선생님 요렇게 경계를 그렸잖아요. 그 경계가 어디 있어요? 요렇게. 자, 요렇게 이제 있겠죠. 이런 그림을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진에 자, 수면과 각 지층의 경계면 나는 두 점을 연결하는 선을 긋고 수면과,
물. 그러니까 뭐 여기 만나는 요 점 있죠. 물과 그 다음에 지층의 경계 점점 연결해서 여기다 선을 이렇게 그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색깔로 그어줄게요. 여기다가 요 선을 그었다는 얘기예요. 이 선을 그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었다는 얘기입니다. 북쪽 방향을 표시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선이 뭐예요? 이 선이 결과적으로 주향 선이 되는 겁니다. 자, 클리노미터를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대고 측정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클리노미터 주향은 N45도 W다. 자, 여기 N45W다. 니은의 방향은 자, 이 선이잖아요. 주향선의 방향은 이라고 합니다. 주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주향선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서쪽이에요 라고 하니까 니은의 방향은 북서쪽이다 이렇게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연결하는 선을 긋고 북쪽 방향 표시한다라는 게 이제 했으니까 그 방향 니은은 이제 주향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얘기했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을 보고 선택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역은 B입니다. 자, 뭐죠? 우리 클리노미터 잴 때 A면, B면 어느 면에다가 될 거니? 라고 얘기했을 때 어느 면이라고 그랬죠? B면이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기역은 어떤 복이? 맞는 복이 되겠고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볼게요. 니은은 주향선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요거 주향선이라고 얘기했죠. 수평면과 수면과 그 다음에 지층의 경계면 만나는 두 점이 생기게 되는데 그걸 쭉 연결할 거야. 주향선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디귿, 지층의 경사 방향은 자, 지금 보면은 어느 쪽으로 내려가죠? 이쪽으로 내려가고 있죠. 경사 방향은 항상 내려가는 방향 쪽으로 경사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느 쪽이죠? 지금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동쪽이므로 내려가는 방향은 북동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북동쪽이다. 디귿 맞는 보기.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정답입니다. 답은 5번 하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8번 문제는 뭐죠? 그렇죠. 요거는 편서풍 파동이 되겠습니다. 자, 편서풍 파동에 관련된 물음이 되겠고요. 물론 내용적인 면이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는 좀 비교적 쉽게 등장한 것이 기압골,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서의 수령과 발산, 그리고 지상에서의 고기압, 저기압을 물어보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읽어볼게요. 그림은 북반구 중위도 상공의 편서풍 파동과 그에 따른 지상의 기압 배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A와 B는 뭐예요? 500헥토파스칼 등 앞면상에 위치하고 C와 D는 지상에 위치한다. 옳은 설명 찾아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선 이렇게 있을 때 편서풍 파동입니다. 북반구가 되겠고요. 편서풍 파동이기 때문에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냐? 서쪽에서. 자, 여기 동서남북 있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바람이 어떻게 분다고요? 이렇게 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되면 이제 생각해 주실 게 있죠? 예, 고기압선 경도풍, 저기압선 경도풍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지금 현재 점 B가 있는 쪽이요. 회전하는 걸로 봐서 어떻게 회전하는 곳의 일부가 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돌고 있는 시계 반시계로 돌고 있는 경도풍의 일부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뭐예요? 저기압성 경도풍. 저기압이니까 기압이 낮죠? 기압이 낮으니 우리는 B가 있는 이쪽 축을 뭐라고 하죠? 기압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압골을 찾으셨어요. 저기압선 경도풍이 되겠고요. 동일한 조건이 됐을 때 저기압선 경도풍은 고기압선 경도풍보다는 느리기 때문에 자, 느리고 빠르게가 나가기 때문에 천천히 적게 들어와서 빨리 많이 빠져나간다. 따라서 여기가 뭐가 일어나게 되죠? 상층 대기는 적게 들어와서 많이 나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뭐라 그래요? 발산이 일어나게 되고요. 발산이면 없어지는 거야. 그럼 이걸 누군가가 메꿔야 되겠죠? 누가 메꿔요? 하층에서부터 상승 기류를 유도하게 될 것이며 주로 하층에서는 저기압이 발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역, 니은, 디귿 맞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기역, A의 공기의 발산이 일어난다. 아니죠. A 말고 기압골의 동쪽이 발산.
서쪽은 수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고기압선 경도풍이 빠른 속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빠르고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A는 약간 압축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모여요. 계속 쌓인다라는 거죠. 수렴하게 되고요. 수렴된 공기는 당연히 하강하고 지상에 고기압을 유도할 겁니다. 기억은 어때요? 틀린 보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에서 저기압선 경도풍이 분다. 자, 처음에 이야기했죠? 반시계 방향의 회전, 저기압성 경도풍입니다. 해면기압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지상에 저기압을 유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C와 D를 비교하게 되면 안쪽으로 갈수록 기압은 낮아져야 돼요. C는 저기압, 기압이 낮아. 기압은 D가 C보다는 높습니다. C가 D보다는 낮아요. C가 D보다 높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하나, 정답 탑 2번 하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해파에 관련된 물음이 되겠고요. 파장이 지금 B가 엄청나게 길죠. 지금 12만 미터예요. 12만 미터니까 이거 얼마니? 여기 콤마 하나 찍을게요. 1000단위에서 콤마 하나 이렇게 찍게 되면 120km. 자, 이 정도의 파장을 가지는 친구, 우리 뭐라 그러죠? 보통 해파에서 엄청나게 길다. 이 정도의 파장이면 웬만한 수심에서는 다 천해파가 돼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지진 해일이 되겠습니다. 쓰나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볼게요. 표는 수심이 1000m, 즉 1km 해역에서 진행하는 해파 AB 파장 나타낸 것이다. 자, A와 B는 각각 너울과 지진 해일 중에 하나이다. 자, 확실하게 나왔죠, 그죠? 자, 이게 누구라고요? 이건 너울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예요? 지진 해일. 자, 너울이라고 하는 거는 해파를 분류를 하게 됨에서 모양에 따라 분류합니다. 바람이 막 불면서 파가 발달하고 파의 마루가 뾰족뾰족해지는 걸 풍랑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파가 발달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바람이 많이 부는 해역은 아니에요. 파가 전달이 되면서 그 둥글둥글한 마루, 파장과 주기가 전반적으로 방금 얘기한 풍랑보다 긴 것을 그걸 너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A는 너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안으로 접근하면서 파가 깨지게 되면 연안세파, 풍랑, 너울, 연안세파 모양에 따라 분류한다 라는 거고요. B는 파장이 엄청나게 긴 지진 해일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자, 기억 뭐라 그랬냐면 A는 마루가 뾰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틀렸죠? 뾰족하다. 방금 누구라 그랬죠? 뾰족하다. 이름 그렇죠. 풍랑이라고 합니다. 풍랑이에요. 그거는. 두 번째, B가 진행할 때, 자, B가 진행하면 지진 해일이고요. 지진 해일이 진행하다 보면 1000m 해역이에요. 자, 이걸 20분의 1 하더라도 당연히 1000보다는 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해파가 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천해파는 표면의 물입자가 어떤 운동? 원운동 아니죠. 타원 운동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은은 맞아요. 그죠? 타원 운동한다라고 했으니까 니은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볼게요. B의 주기는 120초이다. 자, 주기를 구해야 돼요. 자, 주기를 구한다라고 한 파가 전달되는 속도 V가 있다면 V는 주기분의 파장 L. 자, 이렇게 기호로 써도 되겠죠? 자, 주기분의 파장입니다. 그래서 나 뭐 구하고 싶다고요? 그럼요. 주기 구하면 되겠습니다. 파장은 여기 나와 있고요. 그럼 여기 속력만 구하면 되겠네. 자, 그런데 지진 해일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1000m, 수심이 1000m, 천해파. 천해파는 어떻게 쓸 수 있다? V를 루트 GH로 쓸 수 있습니다. 중력 가속도 G, 그 다음에 수심 H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둘을 합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루트 GH는 어떻게? T분의 L이라고 놓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푸실 때 단위를 다 넣어서 풀어주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풀어주면 이제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실 거고요. 아니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미터나 뭐 세크나 킬로그램이 있다면 그 단위로 모두 환산하여. 예를 들어서 킬로미터라는 길이가 나온다면 미터 단위로 바꿔주시라는 겁니다. 그람 단위가 나오면 킬로그램으로 바꿔주시고요. 분 단위나 혹은 시간 단위가 나왔다면 초 단위로 모두 바꿔주세요. 그리고는 넣어주시면 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넣어주실 때 G가 얼마죠? 10m per 세크 제곱. 미터 세크 나왔죠? 숫자만 넣으시면 돼요. H 수심이죠.
1km라고 안 했죠? 1000m라고 했죠? 하나, 둘, 셋. 자, 이거 100 나오겠다, 그죠? 루트는. 자, 주기를 우리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L이라고 하는 건 파장입니다. 파장이니까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 이거 저거 12만이잖아. 1.2 곱하기 10의 5승이네요. 1.2 곱하기 10의 5승. 자, 요거 얼마죠? 10의 2승. 루트. 자, 루트 10의 4승이니까 루트 씌웠으니까 10의 2승이죠. 따라서 t는 얼마 되죠? 1.2 곱하기 10의 3승. 3승 초 이렇게 나옵니다. 1200초. 문제에서 몇 초라고요? 120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디귿은 틀린 보기입니다. 기억 하나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몇 번?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10번 문제는 소행성 PQ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궤도 긴반지름 A 그리고 이심률 E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읽어볼게요. 표는 가상의 소행성 PQ 공정 궤도 긴반지름과 이심률. 그림은 P. 자, PQ 중에서 P예요. 자, P가 돌고 있는 이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P의 공정 궤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A1과 A2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P. 자, 태양과 P를 잇는 선분이 있어요. 자, 이 선분이 같은 시간 동안 쓸고 지나가는 면적이다. 오,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므로 동일한 시간 동안에는 동일한 면적을 쓸고 지나가야 된다. 따라서 우리 뭐 얘기할 수 있죠? A1과 A2의 면적은 같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행성 P와 Q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게 소행성 P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타원의 중심은 어디 있어요? 이 긴 축의 정중앙이 뭐가 되죠? 이게 타원의 중심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얼마? 4예요라고요. 이게 4, 이게 4예요. 그러면 궤도 이심률의 의미는 뭔가요? 라고 하게 되면 0.7이라 그랬잖아요. 방금 얘기한 4AU에 4AU 궤도 긴반지름 대비하여 0.7배 되는 거리에 태양이 있어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초점이 있어요.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4 곱하기 7 하면 얼마 되겠죠? 2.8 AU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걸 다시 한번 쓸 수 있겠다. P와 Q라고 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거리와 가장 먼 거리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P 소행성은요, 가장 가까울 때 얼마 나와서 이렇게 되면 그렇죠. 1.2 되는 건가요? 그렇죠. 1.2 AU, 1.2 AU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장 먼 곳은 어떻게 되나요? 4에다 2.8, 6.8 이렇게 되겠네요. 자, 6.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6.8AU. 그러면 요거랑 더하면 8 되는 거 맞죠? 전체 8. 이렇게. 여기서 가장 먼 곳, 가장 가까운 곳, 가장 먼 곳. 근일점, 원일점. 그럼 Q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8AU의 0.8배예요. 그죠? 그럼 6.4 이렇게 되니까 1.6AU, 1.6AU 되겠고요. 가장 먼 곳은 이렇게 하게 되면 8AU와 얼마? 6.4AU를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이랑 88, 64, 6.4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14.4인가요? 예, 14.4.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1, A2 같습니다. 라고 한 기억 보기는 일단 맞는 보기,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일점 거리는 P가 Q보다 큽니다. P가 Q보다 어때요? Q가 P보다 크다. Q가 P보다 큽니다. 라고 있기 때문에 니은 보기는 맞는 보기 되겠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P의 공전주기와 Q의 공전주기라고 합니다. 자, P의 공전주기와 Q의 공전주기. 그럼 우리가 케플러 3법칙을 써야 되겠다. 공전주기의 제곱은 궤도 긴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자, 주기를 비교하고 싶어요. 근데 긴반지름이 2배 차이 나네요.
그러면 주기라고 하는 것은 궤도 긴반지름의 2분의 3승 되겠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Q의 주기와 P의 공전 주기를 비교하면 Q가 길 텐데 얼마나 길 것인가 라고 하면 2배. 자, 이거 2배니까 2의 2분의 3승. 2루트 2배 길겠다. Q의 공전 주기가 2루트 2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디귿선지에서 보면 Q의 공전 주기와 P의 공전 주기 분모 분자해서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 얼마 되는 거예요? 2루트 2분의 1 이거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값보다 클 거냐 작을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루트 8분의 1인 거고요. 3분의 1은 루트 9분의 1로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니까 얘가 큰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선지에서 3분의 1이 커요라고 거꾸로 지금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디귿보기 어때요? 디귿보기는 틀린 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 정답, 기역, 니은 정답, 답은 몇 번? 3번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이니까 예, 기역, 니은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1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지진에 관련된 물음이 되겠습니다. 관측소 ABC가 있는데 문제 읽어볼게요. 표는 여기 표예요. 잘 읽으셔야 돼요. 어느 지진에 의해서 발생한, 자, 이거 PSC인가요? 아니요. PSC가 아니래요. P파가 관측소 ABC에 도달한 시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P파 속도에다가 10을 곱하면 관측소에서 지진이 발생한 곳까지 거리. 그 다음에 P파 속도에다 4를 곱하면 4초니까 곱하면 B 관측소에서 지진이 발생한 곳까지 거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PSC 아니에요. P파가 관측소 ABC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표.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뭐냐면요. 그림은 오른쪽은 각 관측소. ABC가 이렇게 있구나. 자, 그런데 여기에서 기역과 니은이 뭔가라고 얘기했는데 기역과 니은은 진앙이다. 진앙 중에 하나다. 기역 아니면 니은이다. 근데 우리가 지진이 요거 밑에 아니면 요거 밑에서 발생을 할 건데 보아하니 속도로 시간을 보아하니 가장 지진이 발생한 곳이랑 먼 게 A. 그 다음에 C, B가 가장 가까워야 돼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기역이 지진이 발생한 진앙, 저기 밑에서 이제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A 거리와 C 거리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C가 오히려 더 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조건은 아니죠. A가 더 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진은 일단 어디서 발생한 걸 알 수가 있어요? 니은에서 발생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A로부터 니은까지의 거리 가장 멀고요. 그 다음에 C로부터 니은까지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거 B에서 여기까지 거리 제일 작아요. 이래 이제 성립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왼쪽에 표라는 조건과는 맞지 않아요. 이렇게 그었을 때 C가 왠지 더 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진은 일단 어디서 발생한 것이다? 기역, 니은 중에서 니은 쪽에서 발생한 거다. 진앙지는 니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S파의 속도는 3km/s라고 일단 주어졌고요. 옳은 거 찾아주되 조건이 있습니다. 진원 깊이는 0m다. 그러니까 지표에서 발생한 거다. 우리가 그냥 여기다 선을 쭉 그으면 그게 바로 진원 거리가 될 수 있어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진앙 기역 보기, 진앙은 니은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입니다. 우리 거리 계산했죠? 그럼 기역은 맞는 보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P파의 속도는 5km/s다. 자, 우리가 거리를 알 수 있는 게 20km예요. 진앙 거리가 20km지만 진원 거리가 20km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니은에서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20km라고 하는 것은 P파의 속도 곱하기, 자, 여기 20km B예요. B 얼마? 4죠. 4초 되겠습니다. 4세크 이렇게. 자, 그러면 넘어가주면 P파 속도 얼마 나오죠? 4분의 20이니까 5km/s. 자, 그러면 니은 5km/s. P파 속도는 5km/s야. 그러면 어떤 보기?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그럼 니은은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C에서 PSC는 4초이다. 자, 여기
나오게 되죠. 그럼 한번 디귿 한번 가볼게요. 디귿. 자, 디귿에서 C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km/s로 얼마를 간다고요? 5km/s로 6초를 가게 되면 6, 5, 30, 30km구나. 자, 그러면 이제 30km가 나왔기 때문에 S파로 가면 도대체 시간 얼마나 걸리지? 라고 구해주면 되겠죠. VS라는 속도로 30km를 간다면 우리 S파 속도가 30km/s는 거리고요. S파 속도는 3km/s라고 했죠. 그럼 3km/s 분의 30. 얼마 나오죠? 10초가 나오네요. 자, 6초 P, 10초 S파. 자, 그러니까 4초의 PSC를 가지고 있겠네요. 자, 그러면 4초이다. 맞는 보기네요. 디귿도 정답 되겠습니다. 기억니은 디귿 정답. 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에 12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에서 여기에서 이제 단열선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열선을 여러분들이 좀 잘 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열선도가 등장하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연습 많이 해주세요. 자, 기온과 이슬점의 연직 분포를 단열선에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거 골라주세요. 자, 여기 보이는 기온이라든지 이슬점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여기 공기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지상의 공기의 기온은 24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이렇게 기온이 배치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온이에요.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요거는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열선도에서 나머지 이슬점 감률선, 습연 단열선, 건조 단열선이라고 하는 건 이미 주어져 있는 거고요. 기온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관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측정을 해야 요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올라가서 기온을 측정했더니 여기 찍히는구나.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슬점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측정을 해야죠. 이 높이에서 측정하고 저 높이에서 측정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억, 니은, 디귿 맞는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 1에서 1.5km입니다. 1에서 1.5km에서 안정도를 판단하래요. 자, 근데 기온 감률이 어때요? 어느 단열 감률보다도 작죠. 자, 이렇게 똑바로 서 있고 기울기가 급하게 되어 있는 친구가 뭐예요? 감률이 작은 겁니다. 왜냐하면 감률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어떤 선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높이를 올라갔을 때 얼마나 기온이 떨어지느냐 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가파를수록 감률이 작은 거. 온도 좋게 떨어지네? 라고 되는 겁니다. 기온 감률이 작으면 안정, 불안정? 안정입니다. 건조 단열 선보다도 습연 단열 선보다도 똑바로 서 있으므로 절대 안정입니다. 기억에서 뭐라 그랬죠? 절대 안정.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복이에요. 두 번째, 니은. 지표 공기 덩어리가 자, 보세요. 강제 상승이 될 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지표의 공기를 보면 불포화 상태입니다. 이 불포화 상태의 공기를 올리는 경우에 너 어떻게 올라가겠니? 기온은 건조 단열선을 따라서 변하겠죠. 단열 팽창을 할 테니까 주변보다 차갑기 때문에 잘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고 다시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올라가려는 친구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공기 덩어리가 강제 상승하여 강제 상승될 때 그럼 강제적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어디까지? 자, 올려서 응결이 일어날 때까지 한번 올려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쭉 올라가다 보면 자, 이슬점 보세요. 이슬점은 이슬점 감률선 따라가고 둘이 만나는 곳이 짜잔 하고 나타나게 돼요. 몇 미터예요? 0.5m가 나오게 되죠. 0.5km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500m가 0.5km가 상승 응결 고도다 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0.5km이다. 상승 응결 고도는 맞는 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디귿 성질을 잘 보세요. 자,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 공기 덩어리를 가열하여 26도가 되면 자, 24, 26이면 어디 있어요? 자, 여기 있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 가열했을 때 뜨거우니까 상승하겠구나. 자, 26도가 되면 이 공기 덩어리는 자발적으로 상승하여 여기까지 맞거든요. 구름이 생성된다. 자, 이 친구를 쭉 올리다 보면 건조 단열선과 나란하게 기온이 변하면서 가야 돼요. 자, 이렇게 이슬점은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를 딱 만났어요. 기온.
만났어요. 있을 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포화 상태인가요? 아니요. 불포화 상태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더 올라간다면 아직 불포화 상태니까 건조 단열선을 따라서 가려고 하겠죠. 이렇게. 근데 차가우니까 잘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자발적으로 상승해서 구름이 생겨야 된다라는 뜻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막혀버리게 돼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상승해서 구름이 생긴다? 아니요.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자료상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럼 한 몇 도까지 가열하면 자발적으로 상승해서 구름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자료 말고 다른 자료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슬점 감률선을 따라서 지표에서부터 쭉 올려주세요. 계속 올라갑니다. 이때 기온과 만나는 선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건조 단열선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 보면 그 온도 정도까지 가열해 주게 되면 뭐가 되느냐? 자발적으로 상승하여 구름이 생길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바로 보기 힘드니까 우리 다른 자료, 다른 우리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이나 이런 자료에서 그런 것이 있나 나중에 점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 니은만 답이고요. 답은 몇 번?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3번은 어떤 은하의 뭐예요? 회전 속도 나옵니다. 근데 A와 B는 지금 좀 달라요. 뭔지 한번 볼게요. 어느 나선 은하의 실제로 관측된 회전 속도 곡선을 나타냈는데 A는 실제 회전 속도 곡선이고요. B는 뭐라 그랬니? 라고 빛을 내는 물질로 추정한 회전 속도다. 자,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왜 차이 난다 그랬죠? 맞아요. 빛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인력이 있기 때문에 회전시켜주려는 힘을 주는 거예요. 구심력 작용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죠? 암흑물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차이는 누구 얘기하는 거죠? 암흑물질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자료가 뭐냐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가로 추정한 물질의 밀도 분포를 은하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니까 A로 추정한다. 즉 뭐냐면 은하의 실제 회전 속도니까 물질이 이만큼은 있어야 돼 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B로 추정했다고 그랬죠. 자, B를 선생님 빨간색으로 나타낼게요. 자, B로 추정했어요. 빛을 내는 물질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흔히 이런 물질을 보통 물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 되겠죠. 그런데 A와 B 차이. 자, 요거 A와 B 차이 왜 생겼다 그랬죠? 암흑 물질 때문에 생겼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 점선 있죠? A와 B의 차이로 생겼어요. 요건 누구예요? 이건 암흑 물질의 밀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파란 선은 뭐라고요? 암흑 물질의 밀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인력은 존재하는데, 만유인력은 존재하는데, 그렇죠? 보이지 않아요.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B로 추정한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잘 아는 물질. 이걸 보통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보통 물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알면은 답할 수 있겠다. 자,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은하 회전 중심으로부터 3kPa 이내 은하는 이라고 합니다. 0, 5, 10, 15 해서 30까지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한 3kPa이면 여기 정도까지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회전 속도를 잘 보니까 직선이네요. 이런 건 뭐라 그러죠? 강체 회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했죠? 케플러 회전이라고 했네요. 자,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기억은 이렇게 틀린 보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은하 중심으로부터 거리 10kPa입니다. 10kPa입니다. 이게 간격이 등 간격 아닌 거 확인하셔야 돼요. 자, 10kPa이 되겠습니다. 10kPa 부근에서는 암흑 물질의 밀도가, 자, 우리 암흑 물질의 밀도, 보통 물질의 밀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어때요? 쭉 갔더니 암흑 물질의 밀도가 더 높은 거 확인하죠? 암흑 물질의 밀도가 보통 물질의 밀도보다 높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니는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볼게요. 은하의 총 질량은 누굴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자, 은하의 총 질량은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을 합한 거예요. 그 합한 게 누구죠? 바로 A가 되겠습니다. A로 구할 수 있다. 디귿 어때?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니은과 디귿 정답. 답은 4번 하면 되겠네요. 자, 13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14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평광현미경으로 광물을 관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냐라고 하는 걸 문제에서 줬어요. 가와 나는 어느 화성암 막편을 직교니콜 상에서 관찰한 것이다. 아, 개방이 아니었구나. 직교니콜이구나. 자, 직교니콜에서 관찰한 모습이고요. 나는 가의 재물대를 45도 돌렸어. 자, 아마 요 A라고 하는 광물이 있죠. 요거를 요렇게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쓱 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A가 요렇게. 아시겠죠? 약간 돌아간 느낌 나죠? 지금 A라고 하는 애가 요렇게 있는데 요렇게 있는 애를 이렇게 돌린 거야. 자, 요 친구. 요렇게 되어 있는 친구 보이시죠? 돌린 거야. 45도. 그 직교니콜이에요. 자, 직교니콜에서 빛이 투과가 되다가 이제 또 안 되죠. 소광이 나타났고 A는 직교니콜에서 관찰할 수 있는 광물이므로 광학적 이방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1mm, 1mm니까 생각보다 광물은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직 자체가 눈으로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는 정도 입자 하나하나 크기를 가지는 조립질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암석은 화산암이다. 자, 어디서 힌트를 얻으라고요? 1mm 있죠. 여기서 힌트를 얻으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점을 찍는데 1mm 정도 되게 점을 한번 찍어보세요. 옆에도 1mm 정도 되게 점을 한번 찍고 다른 색깔로요. 이렇게 찍었을 때 여러분들이 적당한 거리에 놓고 봤을 때 그 점 하나하나가 구분이 됩니까? 조립질 조직입니다. 적당한 거리에 놓고 봤는데 점 하나하나가 구분이 눈으로 봤을 때 거의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세립질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때요? 이거 되게 크죠? 1mm부터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조립질 화산암 계통이 아니라 심성암 계통입니다. 기억은 틀린 보기. 화산암이라고 했으니까 가의 광물 A 다색성 존재다. 자, 여기는 직교니콜이에요. 개방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 누구라고? 다색성. 직교에서 볼 수 있는 건 소강 간섭색. 그러니까 여기서 다색성을 볼 수 있어. 무슨 얘기죠?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디귿이 맞는 보기인가 보다. 그죠? 디귿 한번 볼게요. 광학적 이방체다. 얘기했습니다. 직교니콜에서 투과가 되어서 보이는 군. 너는 광학적 이방체다. 그러니까 왼쪽에도 까맣고 오른쪽에도 까맣다라고 한다면 광학적 등방체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좀 투과됐으니까 광학적 이방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디귿 맞아요.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은 우리 행성인데 화성과 금성과 수성 자료예요. 근데 순서 없이 줬다. 마찬가지 어느 정도의 지식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냐면 C와 같은 경우는 아주 1년보다는 긴 시간이죠. 근데 정말 회합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많이. 1년보다 짧은 시간의 회합 주기를 가지는 우리 태양계 천체는 수성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문제에서 보면 A, B, C는 금성과 화성과 수성 중에 하나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C 누구야? 너는 수성이구나. 이거 확실하게 여러분들 골라주실 수 있어야 돼요. 수성은 회합하는 주기가 1년보다 짧습니다. 그 다음에 A와 B가 있는데 둘 다 시지름 큰 거 비교했을 때 A와 B가 A는 요 정도, B는 이만큼이에요. 자, 그럼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이제 시지름이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금성이 가장 가까운 거랑 그 다음에 화성이 가장 가까운 거랑 누가 더 크게 보이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된다면 바로 금성입니다. 자, B가 누구죠? B가 금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적고 이야기해 드릴게요. A는 화성이에요, 그러면. 자, 문제에서 화성, 금성, 수성 중에 하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수성 골라내시고요. 나머지 둘 가지고 화성과 금성을 고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성의 공정궤도 반지름이 1.5AU 정도예요. 금성의 공정궤도 반지름이 1.7AU입니다. 일단 최대로 가깝다면 지구는 이제 1AU에서 돌고 있으니까 가깝다면 금성이 0.3AU에 떨어져서 보일 거고요. 내합에서. 충에서 화성은 0.5AU. 자, 금성이 더 가깝고요. 그 다음에 금성은 화성보다 큽니다. 금성의 크기는 지구만 하고요. 화성의 크기는 지구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큰 친구가 가까이서 보인다.
당연히 시지름이 크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확인이 된다면 이제 우리는 뭔가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공전 주기는 당연히 화성, 외행성 길고요. 공전궤도 반지름으로 하시면 돼요. 금성, 수성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화성, 금성, 수성이니까 ABC 순서고요. ABC입니다. 기억 맞는 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한번 볼게요. 자, 니은 기억 시기에, 자, 기억 시기니까 여기네 A 화성. 자, A 물어보겠죠. A 지금 A 뭐예요? 충이네, 충. 태양, 지구, 화성 순으로 있는 거예요. 청구상에서 위치가 태양 완전 반대편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태양의 적경과 같다. 아니요. 태양의 적경과는 12시간 정도 차이 나야 됩니다. 충이니까 반대편에 있어야 돼요. 니은 틀린 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니은 시기에라고 합니다. 니은 시기에 B는 이라고 합니다. B는 이제 금성이에요. 금성이 최대 시직격, 즉 뭐냐면 내합 들어오기 전입니다. 자, 금성이라고 하는 내행성은 상대적으로 태양과 지구에 대하여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내합이고 시지름이 가장 큰 시기가 되기 때문에 니은은 아마도 여기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구가 있으니까. 어디 있죠? 동방이각에 위치하는 금성. 초저녁 서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어디서 볼 수 있다고요? 동쪽에서 관측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틀린 보기로 가면 되겠습니다. 기억 정답. 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넘어가 볼게요. 자, 16번으로 넘어가면 우리나라 지질계통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체구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그림 가나는 지체구조, 그 다음에 지질계통 일부입니다. 옳지 않은 거 찾아줘라. 틀린 거 찾아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질계통 나름 이 공부함에 있어서 한반도의 지질 이해함에 있어서 이 지질계통 중요합니다. 알고 계시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를 수 있어요. 자, A나 B나 C의 이름을 좀 아셔야 돼요. A는 태백산 분지고요. 고생대 퇴적층들 많아요. 고생대니까 요런 층 조선누춘군이라든지 평안누춘군 요런 거 많이 등장합니다. B는 뭐예요? 영남 육괴예요. 옛날부터 있어 왔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각 변동을 많이 겪어서 뭐 변성암 같은 거 많아요. B. 다 C는 뭐냐요? 경상분지예요. 태백산 분지, 경상분지, 퇴적층을 얘기하는 거고요. 특히 태백산은 아까 고생대라고 그랬죠? 경상분지는 중생대. 중생대 중에서도 대동누춘군, 경상누춘군 했을 때 경상누춘군에 속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딱 하고 나면요. 물어볼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A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요. C와 같은 친구는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요. B와 같은 영남육기는 요거 이전 시기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것만 하더라도 꽤 많은 것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기 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지식을 사전적 지식을 알면 풀 수 있는 거고요. 모르면 못 푸는 문제입니다. 뭐 인과관계 이런 거보다는 그냥 외워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일단 1번 볼게요. A는 이라고 합니다. A는 적도 근처에서 형성되었다라고 합니다. 맞는 보기예요. 고생대고요. 우리 고생대 때는 남반구에서 북반구 이렇게 넘어오는 이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적도 부근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1번 맞는 보기예요. 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B에는 아까 얘기했죠. 영남육기가 되기 때문에 옛날부터 있어 왔고요. 한반도 지각 변동 계속 겪어왔기 때문에 염리가 발달한 남석이 분포한다. 맞는 보기예요. 자, 세 번째 C에는 세 번째 디귿이 분포한다. 맞는 보기 되겠네요. 네 번째 기역 형성 이후. 자, 평안누춘군 형성 이후에 자, 대규모 화강압류 관입이 있었다. 우리 중생대 같은 경우는요. 우리 현생 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중에서 가장 활발한 지각 변동이 있던 시기입니다. 중생대 초기에 송림 변동, 중기에 대보조산 운동, 그 다음에 후기에는 불국사 변동이 있게 되겠고요. 특히 대보 화강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역에 관입하게 되죠. 쥐라기 때. 자, 그러니까 기역 이후에 대규모 화강암 관입이 있었다. 맞는 보기입니다. 1, 2, 3, 4 모두 맞는 보기고요. 5번이 틀린 보기예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동해 형성은 신생대입니다. 신생대예요.
신생대. 자, 그러니까 중생대까지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같이 붙어 있었고요. 신생대 넘어오면서 일본이 쭉 벌어지면서 요 지역 어디 가니? 요 지역이 지대가 낮아지면서 바닷물이 들이차게 되죠. 동해 형성. 신생대가 되겠습니다. 근데 니은 시기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틀린 목이 되겠죠. 아무래도 1, 2, 3, 4는 긴가민가 하면서 풀 수 있었겠지만 사실 5번 보기가 좀 확실한 보기였어요. 그래서 좀 비교적 쉽게 접근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1, 2, 3, 4 이런 문제 특징이죠. 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였습니다. 자, 17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17번 문제는 어떤 거냐면 얼핏 보면 어려운 문제. 그리고 17번 문제 같은 유형이 최근에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유형, 등압면이 등장하고 뭔가 풍속이 주어지고 700헥토파스칼과 850헥토파스칼 사이의 대기층의 두께가 또 누가 두꺼우냐 이런 것들 꽤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아마 문제 해석이 조금 어려워서 시간이 걸렸을 수는 있어요. 보겠습니다. 표는 북반구 동일 위도에서 동일 위도에서 지점 AB 연직으로 간 거예요. 850 헥토파스칼의 마이너스 4 미터 퍼세크의 풍속 플러스 12 미터 퍼세크의 풍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풍속을 나타낸 겁니다. 플러스는 남풍이래요. 자, 플러스는 남풍.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이런 뜻인 겁니다. 남풍, 마이너스는 북풍. 잠깐만 죄송해요. 플러스가 뭐라 그랬죠? 남풍.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플러스. 적어놔야 되겠다. 플러스가 남풍이라 그랬죠? 자, 남풍. 하나만 적어놓으면 되겠죠? 마이너스는 북풍. 플러스는 남풍. 남쪽에서 북쪽.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주시고요. 대기는 정력학 평형 상태에 있고 4개의 등압면의 기울기는 각각 일정하다. 그러니까 이게 4개 A의 700헥토파스칼의 등압면, A의 850헥토파스칼의 등압면 총 4개가 등장하죠. 4개는 각각 일정하다. 그러니까 얘네 4개가 다 동일한 기울기를 가진다 이 뜻이 아니라 그냥 각각 이 내에서 막 휘어져 있고 막 굴곡이 있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각각 일정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기억. 850 헥토파스칼의 직균풍의 동서방향으로. 자, 지금 850 헥토파스칼. 자, A는 북풍이죠. 자, 그러니까 A와 같은 경우는 850 헥토파스칼에서 이쪽으로 4m 퍼세크 북풍이 불게 되고요. B는 지금 어떻게? 이렇게 위로 8m 퍼세크 이렇게 이제 부는 겁니다. 남풍이 불고 있어요. 자, 직균풍의 동서방향으로 작용하는 기압 경도력의 크기는 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분명히 문제에서 지균풍이라고 했습니다. 지균풍. 그러니까 지균풍이니까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 상태다. 자, 보시면 동일한 위도예요. 풍속이 몇 배 차이 나죠? 2배 차이 납니다. 2V 오메가 사인 위도 이게 뭐라고요? 전향력이죠? 자, 전향력에서 숫자 2가 바뀔 리는 없고요. 지구 자전 각속도가 위도별로 다를 리 없고요. 위도는 동일하다고 문제를 분명히 줬기 때문에 V에만 관련이 된 겁니다. 즉, 이 친구가 전향력이 2배, 기압 경도력도 2배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뭐예요? 기압 경도력은 B가 A의 2배이다. 자, 근데 A가 B의 2배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A 상공을 얘기합니다. 직균풍에서 동서방향으로 작용하는 이번엔 전향력의 크기는 이라고 합니다. 자, 전향력의 크기인데 여기 보시니까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850이든 700이든 자, 이 850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자, 북풍 4m 퍼세크로 불고 있고요. 자, 700헥토파스칼로 갔더니 이쪽 방향으로 12m 퍼세크로 불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뭐 고도 이런 자료는 없어요. 그죠? 자, 그냥 풍속만 3배 차이 납니다. 전향력이 몇 배 크다? 3배 크다. 둘 다 직균풍이므로 전향력과 기압 경도력은 같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일단 뭐 전향력 누가 크니? 700헥토파스칼이 3배 큽니다.
기압 경도력이 누가 크니? 700헥토파스칼 3배가 큽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니까 700헥토파스칼 등압면이 800헥토파스칼의 등압면의 3배이다. 전향력의 크기는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얘는 정답.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B에서 700과 850 헥토파스칼의 등압면의 대기층의 두께는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B를 한번 보세요. 자, B를 이렇게 놓고 보시면, 자, 오른쪽을 동쪽으로 잡고요. 왼쪽을 서쪽으로 잡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방향은 어느 쪽이에요? 북쪽이에요. 이렇게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700헥토파스칼에서 마이너스 2, 북풍이란 얘기예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불어야 하므로 700헥토파스칼은 이렇게 있어요. 헥토파스칼. 자, 북풍이니까 뚫고 나와야 돼요. 바람이 뚫고 나와야 돼요. 이렇게. 기압 경도력 동쪽, 전향력 서쪽 따라서 바람은 나와야 돼요. 북방구니까. 근데 여기는 반대죠, 그죠? 반대니까 이렇게 850 헥토파스칼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요건 들어가야 돼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물어보는 게 이제 뭐니? 자, 여기 대기층의 두께는 어디가 두껍다? 서쪽이 두껍고 동쪽이 얇죠? 자, 보겠습니다. 동쪽이 서쪽보다 두껍다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17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한번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자, 니은 하나니까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18번이고요. 이제 성단이 등장하는데 성단에서 모든 자료가 아니라 전향점에 위치한 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표는 상계 성단 A와 B에서 전향점에 위치한 별의 색지수와 겉보기 등급 그리고 색 등급도의 표준 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왼쪽 두 개는 성단 자료고요. 오른쪽은 표준 주기열 자료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해석할 게 이제 어떤 거냐면 A라고 하는 성단은 전향점에 위치하는 별의 색지수가 마이너스 0.1입니다. 자, 마이너스 0.5, 0이기 때문에 한 요 정도 되는 친구 되겠습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아마 A라고 하는 성단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여기 표준 주결에다 딱 맞춰보면 밑에 있는 주결은 다 아직 주결에 붙어 있을 거고요. 요 전향점 기준으로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주결은 없어져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이게 이제 누구다?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도 한번 볼게요. B는 0점이에요. 0점이니까 한 이 정도 나오죠. 그죠? 0점이 그럼 쭉 올라가 볼게요. 한 요 정도가 전향점이에요. 그럼 B는 여기다 다시 겹쳐서 그릴게요. 자, 이번에 노란 거 가다가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얘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이게 B라고 하는 상계성단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겹쳐 놓으면 나오겠죠. 나이가 누가 많아요? 구성하는 성단의 구성원 중에서 주결의 비율이 누가 높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볼게요. 기억. 성단에서 주결을 차지하는 비율은 당연히 A가 큽니다. 아직 주결이 많이 남아 있어요. 자, 뭐라 그랬죠?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맞는 보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이는 이라고 합니다. 아직 이 친구가 전향점 떠나가고 있고요. 얘는 이 친구가. 자, 구성하는 주계열을 비교했을 때 누가 나이가 수명이 길죠라고 하면 B가 수명이 길기 때문에 B의 성단의 나이가 더 많다라고 되겠습니다. 따라서 B가 나이가 많아요. 자, A가 많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보기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성단까지의 거리는 A가 가깝다라고 합니다. 자, 거리를 이야기한다면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 요걸로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는 하고 마이너스 5 플러스 5 로그 R입니다. 자, 그런데 굳이 이제 오른쪽을 가지고 구하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요걸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 이 값이 크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럼 A를 한번 볼게요. 겉보기 등급이 6등급이에요. 자, A는 겉보기 등급이 6등급이고 빼기 절대 등급으로 해주니까 대략 1 정도 값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한 5 정도 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B를 한번 볼게요. B는 겉보기 등급이 5등급이고요. 빼기 쭉 올라갔더니 뭐 한 2, 뭐 2.1, 2, 3, 뭐 요 정도 값을 가지잖아요. 그럼 2. 얼마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비교하면 얘는 한 5 정도고 얘는 5에다 2를 빼는 거니까 거리 지수가 누가 커요? A가 크죠. A가 멀리 있어야 돼요. 근데 가깝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보기? 틀린 보기가 돼버리네요. 디귿은 틀린 보기.
기억 하나만 정답 되겠네요. 답은 1번인가요? 예, 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이 아무래도 이번 문제에서 가장 그래도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 문제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위도 37도에서 관측한 별 S의 고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기역, 니은, 디귿의 적경과 적이를 나타낸 거고요. 지금 얘기하는 요 별 S라고 하는 친구는 기역, 니은, 디귿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옳은 설명 골라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이런 문제 푸실 때 여러분들이 그림 같은 거 좀 많이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냥 우리나라니까 이렇게 지평좌표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평좌표계 관측자, 자, 얼마 37도 그리고 청구의 적도 이렇게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 그려놓고요. 자, 여기 왼쪽이 북점, 오른쪽이 남점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기가 0인별에 이 남중고도 H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90도 빼기 37도, 즉 얼마죠? 53도입니다. 53도예요. 자,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 0, 10, 20, 30, 40, 50도.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53도니까 여기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65도 정도 나오죠. 그죠? 자, 그러니까 아마도 요 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한 10도보다 조금 큰 값이 온 것 같아요. 별 S. 요렇게 지난 것 같아요. 별 S는 그러니까 아마 요렇게 해서 쓱 가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등장한 게 한 18시경에 여기서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났더니 아, 여기 있는 별이구나. 그리고 쭉 가서 한 새벽 3시 조금 넘으니까 서쪽으로 지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고도가 이 정도. 그럼 저기가 한 10도 조금 넘는 값이어야 되겠죠? 자, 그럼 그게 누구예요? 바로 기역입니다. 기역. 자, 그럼 첫 번째, 아, 이 별 S는 기역이구나 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역에서 별 S는 기역이다 라고 하는 복이 어때요? 요거는 맞는 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S를 관측한 시기는 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 푸실 때 그림을 막 그려도 돼요. 그림 그려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기 적경이 2시인 천체죠? 자, 항상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적경에서 왜 굳이 각도가 아닌 시간 단위를 쓸까라고 하는 거는 편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 편한지 볼게요. 21시에 적경 2시인 천체가 남중합니다. 자, 보세요. 21시에 적경이 2시인 천체가 남중한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시간을 조금 봐요. 22시에는 3시 천체가 남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 단위로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가볼게요. 17시. 아, 17시래? 12시. 12시로 가볼게요. 12시로 가고 싶다면 여기다가 한 15시간 정도를 더하든지 혹은 9시간을 빼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몇 시 천체가 남중한다 이렇게 나오나요? 물론 시간을 거꾸로 가셔도 돼요. 9시간 전. 자, 여기 기준으로 얼마 나와요? 17시죠. 자, 선생님 왜 낮 12시에 이걸 썼냐라고 하면 낮 12시에는 태양이 남중해요. 태양이 남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딱 잡으면 뭐예요? 태양 적경 나옵니다. 태양 적경은 17시. 자, 어느 계절이죠? 겨울이에요. 17시, 18시. 18시가 동짓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짓날에서 한 10월 정도 모지라는 그런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겨울입니다. 니은에서 뭐라 그랬죠? 여름이야 라고 얘기했으니까 니은은 틀린 복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림 그리는 걸로 아마 되게 많이 하셨을 거고요. 선생님이 조금 다른 방법으로 얘기해 드렸어요. 조금 편한 걸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드렸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도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S를 관측하는 시간 동안에 라고 얘기합니다. 자, S를 관측하는 시간 동안에. 자, 이렇게 보면 보세요. 니은은 적경이 2시, 자, 니은은 적경이 6시죠. 2시인 천체가 21시에 남중했으니
6시인 천체는 4시간 뒤인 새벽 1시에 남중하게 되겠고요. 저기가 7도가 되기 때문에 자 어디 정도쯤 되겠냐? 요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아마 그리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뭐 니은보단 기억이 고도가 더 높습니다. 근데 디귿이 문제야. 디귿이 적경이 얼마야? 18시예요. 태양이랑 거의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니? 라고 하게 되면 태양이 지금 진다? 라고 한다면 오 맞아. 이 친구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이 18시, 태양의 적경이 지금 17시니까 태양이 지고 나서 18시면 조금 이따 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겠지만 디귿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하고 끝날 것 같아요. 요렇게. 사실은 관측되는 시간에 시작할 때 저기가 크긴 하지만 요렇게 하고 아마 끝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의 최대 고도는 제일 낮은 겁니다. 저기만 놓고 보자면 남중 고도는 최대가 되긴 하지만 디귿 보기에서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S를 관측하는 시간 동안에 여기 시간부터 여기 시간 사이에 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S는 사실은 저기하고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디귿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9번 같은 경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우리 9월 모의평가 6년 시험이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어주는 거 여러 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나마 우리 여기 문제에서 제일 좀 눈여겨봐야 되고 좀 어려운 문제였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기억 하나 정답이고 답은 누구? 디귿이 가장 낮다라고 했군. 죄송합니다. 디귿이 가장 낮은 거 맞죠? 가장 낮아요. 이렇게. 그럼 기억과 디귿이 정답.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은 요렇게 이제 생긴 것도 나름 중요하죠. 그죠? 로우 1, 로우 2 두 개의 밀도로 되어 있는 층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아래층에는 수압차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엔 수압차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 주셔야 되냐면 이 그림이 딱 나오면 물어보는 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꼭 요거는 아셔야 된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2번 지금 들으면서 외워주세요. 자, 위쪽에 여기 높이를 H1, 여기를 H2라고 잡을게요. H1, H2. 요렇게, 요거 높이.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이제 X라고 잡으면 요거 이제 기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밑에서 수압 경도력이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수압과 여기 수압이 같아야 돼요. 여기는 공통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즉 여기 물덩어리, 여기 물덩어리가 만드는 압력과 얘가 만드는 압력이 같다라고 식을 세워야 돼요. 자, 그러면 로 1 곱하기 G 곱하기 H1 더하기 로 1 곱하기 G 곱하기 H2와 로 2 곱하기 G 곱하기 H2가 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H1, H2가 있기 때문에 로 1 곱하기 H1은 로 2 빼기 로 1 곱하기 H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식 자체를 여러분들이 한번 유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잘 기억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H1 대 H2는 얼마나 되겠느냐? 로 2 빼기 로 1 대 로 1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위에 있는 식이나 아래에 있는 식을 어느 정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중요한 거니까 이 그림이 등장하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북반구 어느 해역에서 로 1, 로 2 나와 있고요. 동서단면이다라고 했습니다. 수온약층의 기울기 크기는 요거 기울기의 500배 일단 나고 있습니다. 자, 500배니까 요거 길이분의 H1, 요거 길이분의 H2가 얼마? 500배. 즉 H1과 H2가 500배 차이 난다는 얘기야. 누가 크다고요? 이게 500. 1대 500이에요. 그럼 우리 밀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써도 되겠다. 그죠? 이렇게. 자, 일단 500배 차이 난다. 자, 그리고 옳은 설명 골라주시고요. 중력가속도 일정하고 아래쪽에서는 수압, 유속 0, 수압 경도를 그래서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기억, 니은, 디귿 찾아보겠습니다. 기억. 지역류의 유속은 자 A와 B 같습니다. 같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게 되면요. A든 B든 수압 경도력이 같아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 위의 해수면의 기울기, B 위의 해수면의 기울기 어차피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압 경도력이 같습니다. 즉 여기 이 그림에서 파란색 영역으로 칠해진 박스가 하나 나오죠. 이 박스 어때요? 수압 경도력 모두 동일해 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속은 같은 거예요. 유속 다른 거 아니에요. A가 B보다 크다, B가 A보다 크다 이런 거 아니에요. A와 B는 같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니은 단위 질량단 영직 수압 경도력의 크기는 B와 C가 같다. 연직 수압 경도력이죠. 지금 요구로 온 것은 정역학 평형 상태. 첫 줄에 딱 나옵니다. 정역학 평형 상태 뭐예요? A든 B든 C든 지금 뭐예요? 정역학 평형 상태다. 연직으로 수압 경도력과 아래쪽으로 중력이 같다. 근데 중력은 어디서나 다 같거든요. 즉 뭐냐면 연직 수압 경도력은 A, B, C 모두 같은 겁니다. 자, B와 C가 같다. A, B, C 그냥 모두 같다라고 하시면 돼요. 니은 동그라미. 밀도 요거 로1, 로2 비율 구하세요. 그럼 여기다가 할게요. H1과 H2가 지금 얼마죠? 1대 500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1, 여기 500.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다 쓸게요. 로1 곱하기 1과 로2 빼기 로1 곱하기 500이 같은 겁니다. 자, 넘어가면 501 로1은 500 로2가 되겠네요. 구하라고 하는 건 로1 분의 로2잖아요. 자, 그러니까 로1 분의 로2를 구하고 싶습니다. 500분의 501이네요. 500분의 501이고요. 1000분의 얼마죠? 1002. 이렇게 나오네요. 1.00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값은 1.00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디귿은 어떤 보기? 맞는 보기 가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디귿 정답. 답은 몇 번?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이제 풀이 쭉 마치셨고요. 여러분들 뭐 9월 평가 뭐 어떻게 보셨냐? 요거보다는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수능에서 내가 어떤 성적을 거둘 것이냐. 조금 더 마무리 잘 지어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수능에서 좋은 성적 얻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